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여러가지 테슬라 관련 주제 조금 더 확장돼서 테슬라가 워낙 많은 걸 하니까,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필립 파설 피셔님, 필립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테슬라 보험이랑 레모네이드 보험 문제는 사실 이게 어떻게 가입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이나 운전 경험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음 장에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함께. 근데 이제 전에 댓글 보니까 이제 제가 토요다랑 그 코롤라를 빌렸을 때 40마일 per 갤런을 쉽게 찍는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돼 있었는데 뭘 그리 놀래냐라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도 제가 찾아본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1년에 가끔 렌트카를 하죠. 그렇지. 비즈니스 트립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몰아보면은 뻥년비가 있잖아요. 미국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 여지없이 뻥년비가 있죠. 그래도 점점 증가하는 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제가 말한 포인트는 그냥 막 몰았는데 40이 찍히니까 그냥 리터당 17km, 18km를 시내 주행하면 연비가 더 안 좋잖아요. 그렇지. 많이 떨어지지. 내연기관 차에서는. 그리고 고속으로 가더라도 한 70, 60, 70 이렇게 돼야지, 120 이렇게 가면 또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지. 네. 아니 120, 130 고속으로 가면 연비가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뚝 떨어져. 근데 그 코롤라는 막 몰아도 그냥 17, 18 아무렇게나. 그리고 보스턴 에리어는 이게 아무래도 민구 밀도도 높고 여기는 옛날 길들이 있으니까 시내 주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연비가 그냥 팍팍 떨어져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너무 잘 나와서 찾아봤어요. AI 도움으로. 그랬더니 엔진 효율을, 거기서 연료를 더 끌어올려서 이론적 수치인 40% 일부 구간에서는 40%까지 내연기관 효율을 끌어올렸다 그러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 구간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렇대요. 그리고 내가 무슨 8단 변속기가 이제 엔트리 레벨에도 들어갔냐 그러니까 CVT를 쓰는데, 이 런치 기어, 그러니까 퍼스트 피지컬 기어랑 CVT를 조합해가지고, 이제 CVT가 약한 저속 구간에서는 피지컬 기어가 이거를 효율을 올려주고, 나머지는 CVT로 하는 요상한 구조를 가져가서 이걸 해결을 받대. 극단으로 짜내는 것 같네. 그리고 타이어가 유독 얇았어요. 거기서도 벌어들인다니까. 다른 거 다 손해보더라도 오로지 연비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 포인트는 뻥연비가 아니라 실질 연비로 그 정도로 이런 기술을 구현해서. 상당히 놀라운 발전이지, 뭐. 네. 아버지나 저나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못 느끼지만, 그치. 나도 이제, 벌써 4년, 5년, 이미 내연기관을 떠난 지가 4, 5년 돼갖고. 그쵸? 니 덕에 모델 3에서 이제 주니퍼까지, 작년 말에 주니퍼까지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은, 여기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이제 동네를 주행하는데, 전기차의 시내 주행 연비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기차가 더 좋은 점이지, 진짜.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여기서는 고속화 도로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출퇴근하면 하이웨이 타는 게 기본인데, 여긴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 50%는 못해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으로.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별로 충전을 안 해요. 그거 좀 놀랐어요. 시내만 다니니까 표시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가더라고요. 글쎄. 워낙 이제 서행해서 가니까 여기 다 막히잖아요. 그리고 동네 길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각자 어떻게 처했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지. 예. 그리고 최신 내연기관들도 정리하면 연비를 정말 많이 끌어올렸다. 이제 뻥연비가 아니라는 거에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지. 이미 옛날부터 그런 기술도 있었고, 뭐 EPA 연비 하면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몇 가지 이제 AI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갭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내연기관도 혁신을 그 와중에도 짜낼 거를, 다이렉트, 저 CVT는 좀, 다이렉트 쉬프트 CVT래요. 명칭이. 처음 들어봐. 저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우리. 그렇지. 예. 아니, 전기차니까 기어에 관심이 없죠. 기어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것까지 해서 연비를,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과대 광고 엄청 했잖아요. 맞아. 이게 실제 연비가 아니었지. 그쵸? 예. 예. 자, 이제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보험 얘기도 잠깐 해야 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아이가 있냐 없냐도 영향이 있잖아요, 심지어. 개인차가 많지. 네, 개인차가 너무 커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보험을 선호합니다. 근데 테슬라 보험이 모든 주를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험 팩터라는 것도 있어서 그걸로 비교할 수 있다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끼리 어느 보험이 싼지를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자기 싼 걸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다 비교해봤는데, 그건 개인적인 변수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레모네이드도 굉장히 간편하고요. 왜냐면 아파트 보험을 레모네이드를 저 학생 때 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저 보험회사 AI 에이전트가 돌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랑 손잡고 이제 다른 주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이런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 보험이 안 돼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규제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장벽들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잘 가지 않을까. 근데 레모네이드도 제가 앱을 써보면은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응답이 빠르고 웬만한 걸 답해주기 때문에 양쪽 다 뭐 쓰는 거는 편하지만 테슬라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고 테슬라를 주로 쓰다 보니까 테슬라 생태계랑 같이 움직이는 게 사용성이 저는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주도 테슬라 보험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뭐 미국도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알바니 같은 경우는 코스코가 없죠. 뭘 얘기하냐면 거기 소상공인이 죽는다고 코스코가 못 들어가요. 그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뉴욕 북부에는 코스코가 없어요. 뉴욕주 그 북부 시골 동네에는 파워가 세죠? 아직도 못 들어가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청주가 그랬었지. 그러다가 이제 내후년쯤에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벽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 보험이 확장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레모네이드랑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제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조금 수정하면 결국 테슬라 보험이 다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조금 우세하긴 한데, 레모네이드는 집보험도 해주고 다른 보험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하면 묶어서 또 싸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집보험도 하려나? 그러니까 아직 상당 기간 쟤네 둘이 공존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레모네이드가 테슬라의 FSD 정보를 가지고 지금 테슬라 보험이 진출하지 않은데 레모네이드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협력을 하는 관계인데, 하루빨리 레모네이드는 보험회사니까 좀 테슬라 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데서 저렴하게, 레모네이드는 굉장히 저렴한 걸 무기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리고 누가 더 싸냐에 대한 질문은 코트를 다 받아보셔야 된다. 그치. 그때 프로모션도 껴있기 때문에 보험 팩터까지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부딪혀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 보험에 큰 불만이 없었고 좋았고, 다 100% 만족한 건 아니지만 보험회사를 계속 쓰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테슬라 보험이 출시된 이후로 계속 썼었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레모네이드도 예전에 아파트 보험 같은데 지금 쓰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간편하고 응답성도 좋고 그래서 두 보험회사 다 전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래를 제시하는 보험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최대한 인원수는 줄이고 AI로 돌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테슬라 상담원이 50명밖에 안 된다라는 게 그걸 가지고 런칭한 모든 주를 지금 커버한다라는 게 AI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나?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의 중요 파트너가 인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텔하고 열심히 쿵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텔의 차세대 재미난 거 보면은 잼이라고 G-앵글 메모리라고 이제 HBM이 많이 쌓게 되면은 그 안에 지금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열 발생이 크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G-앵글로 이런 열을 뺀다든지 그런 인터커넥션, 그러니까 쌓는 건 다 똑같은데 열을 빼는 조건과 그리고 더 저전력으로 설계할 수 있게 이 인터커넥션을 좋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제 시도해 보는 거죠. 예. 물론 이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목표인 거지 양산 가면은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결국 이런 일론 머스크가 하려는 거에 AI에 있어서 메모리가 지금 현재 병목이고 메모리가 참 중요 플레이어를 갖고 있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정말 좋게 밸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주식은 많이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저도 이런 광풍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국 그렇게 되려면은 결론이 설계 능력이 올라가야 된다. 많은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TSMC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다.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거저 오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픽카드에 HBM을 어디다 꽂으라고 직접적으로 엔비디아한테 가이드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한테 콜 테스트도 받잖아요. 엔비디아가 너 통과야. 아니야. 이거 하는 마당에 밸류에이션을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지. 그렇죠. 제 포인트는 맞아. 고객과 가까이 있는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시키는 그 규격 안에서 하는 거로는 다행히 이런 메모리 광풍을 기점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메모리 파운드리화를 하고 있거든요. 고객 맞춤형 메모리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돼. 더 나아가서 시스템 레벨에 갖는 뷰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갖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의 어려움을 사실 여태까지 한국 기업의 이런 실리콘밸리에서의 좀 카더라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 내일 아닌데라는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설계를 하고 이런 GPU나 그래픽카드를 만들었을 때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야 메모리가 이렇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그러면은 그건 설계의 문제지 그 왜 나한테 근데 사실은 발벗고 나서서 그걸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TSMC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어떤 설계나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 오면 그걸 양산하게끔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거를 내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걔 고민까지 떠안아가지고 그걸 다 해줬는데 그 엔지니어 입장으로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지만 개인도 발전하려면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옆도 잘 도와주고 시키지 않아도 그러면 그게 이제 자산으로 남아서 이게 묶이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런 트렌드를 할 수 있어야 우리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 그저 이제 메모리만 잘 만들어서 좀 특화한 데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는 밸류에이션을 그냥 TSMC 같이 길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맞아. 근데 이번에 정말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 메모리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정말 아주 황금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찬스에서 그 벌어들이는 수많은 돈을 정말 그 미래를 위해서 이 설계 능력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그걸 뛰쳐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 뛰쳐나가는 방법으로 하나 꼭 그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연봉 체계라든가 그 이제 그 특히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보면은 주식을 주는데 그 이제 핵심 그 연구 인력들한테 주식을 주는데 사실 너도 그렇지만은 그 봉급 1년에 뭐 몇억 뭐 4억 받는 이런 거보다는 그 주식을 10억 20억 받는 게 크잖아. 그쵸.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지금까지 일한 이제 모든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베이스 연봉보다 주식이 훨씬 크죠. 몇 배 크잖아. 근데 진짜 우리 네 친구도 그렇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일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내가 얘기 들어보면은 아 이거 뭐 주식 받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수십억이 뭐 저는 그냥 비할 수가 없죠. 저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삼성전자가 그런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돈은 생겼잖아. 지금 삼성전자에 생긴 돈을 그걸 n분의 1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절대로 그거를 진짜 핵심 인력들을 뽑고 어떤 그런 기술을 설계 능력 늘리고 이런 쪽에 정말 늘려갖고 이제 그냥 을이 아니라 저 TSMC 같이 슈퍼을이 되든지, 응?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랑 동등하게 설계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가이드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시키는 것만 해갖고는 택이 안 되죠. 허가 10밖에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이상 올라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에 참 정말 황금기가 온 거야. 그래서 돈을 이제 뭐 조 단위로 이제 벌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돈을 진짜 핵심 인력들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나라 그 정말 기술자들이 딱 봤을 때 어이씨 우리나라 가면 더 많이 주네. 이렇게 돼서 가야지.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하시지만 이제 그럼 한국의 기존의 엔지니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옆에 사람이 돈 더 받는 거에 대해서, 야, 왜, 나도 똑같은데 능력대로 받는 거가 돼야 돼. 진정한 이기려면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서 버텨나가려면은, 이렇게 n분의 1, 뭐 똑같이 받아 이래갖고는 안 돼. 이건 절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참, 예, 근데 쉽지 않은 얘기죠, 한국에서.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소한 주식을 받으면, 왜냐면, 이 성과가 나는 조직도 있지만, 성과가 안 나지만 그 조직을 받쳐주는 조직도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조직은 성과가 없다고 내쳐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안배를 해야지. 그래서 사실 주식을 주면 모든 게 해결돼요. 맞아. 그게 주식을 주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번에 그 많은 돈으로 자사주를 사든 뭘 하든 해갖고, 그거를 그냥 그 정말 핵심 인력들한테 팍팍 꽂아줘야 돼. 아니, 앞으로 그냥 모든 인력을 실리콘밸리 같이 주식을 많이 배정하면은, 그런 문화가 있으면은, 뭐 회사가 잘 돼서 내 주식이 올라가니까 성과가 안 나오거나 뭐 잘려도 내 주식이 회사가 잘 돼서 내 주식이 올라가는 그래. 가면은 괜찮겠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면은 그러면 이런 유연성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리나라도 생각. 빨리 그 주식을 받는 그 문화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고용이 경직되고 당연히 누가 많이 받으면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과 근데 그러면은 뛰어난 설계하는 사람이 한국에 갈 이유가 없죠.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광풍이 이게 아주 심한 사람은 1년 갈까? 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니, 사실은. 전 더 갈 수 근데- 있다고 봐요. 근데 평생은 근데 못 가죠. 천년만은 못 가죠. 나는 최소 5년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희망사항이야. 내 희망사항인데. 저는 10년, 20년 설계 능력을 키우고 그치. 여기서 설계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길게 가겠지. 10년, 20년을.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그리 가겠느냐를 좀 고민할 때다 예. 이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병목이니까 우리가 메모리를 쥐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이야기를 꺼냈던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이런 시도들이 제가 얘기한 옵티컬 컴퓨팅이라든지 패키징 단이라든지 새로운 이런 HBM의 다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객사랑 밀접하게 해가지고 연구하시는 프로젝트들이 이런 고객사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빅테크로부터 한두 개 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공할 확률은 낮아요. 이 얘기 듣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파시면 안 됩니다. 저는 2, 3년은 괜찮다고 시장이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뒷단에 이런 히든 프로젝트들이 적지 않은 돈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고 결국 뭐 하나 거기서 터지면은 메모리 없이도 결국은 그러니까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는 D램 안 쓰잖아요. S램으로 지금 AI 그거 하는 건데 걔네들도 패키징 해가지고 지금 서버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무슨 조 단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그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빅테크에서도 제 모교의 교수님이 막 메모리가 막 1000배, 10,000배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설계하는 애들이 그걸 회피하려고 비틀라고 무진장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메모리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잘 자리 잡았고 이거는 수요도 나오는 당장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망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광풍이 저는 미국에 있지만 부모님은 한국에 자산이 많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 같이 오래 가길 바라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이 미국 실리콘밸리나 미국 회사들 문화가 결국 매니저 같이 행동하면 매니저가 되고 디렉터 같이 행동하면 디렉터가 그냥 빠른 시일에 되더라고요. 그만한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려면은 내일뿐만 아니라 옆에 놈이 뭘 힘든지도 보아가지고 그놈 일도 잘 해줘야 되고 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근데 말이 쉽지 더럽게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걸 알지만 이런 광풍이 길게 가려면은 그런 걸 해야 이 AI 광풍 속에서 한국의 수혜가 늘어나지 않겠나. 지금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인텔이랑 쿵짝쿵짝 하는데 물론 삼성하고도 하지만 요즘 뉴스에 인텔하고 많이 나오는데 차라리 삼성하고 좀 더 이렇게 쿵짝쿵짝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결국 고객사랑 밀접하게 해서 그러니까 AI랑 얘기 많이 해보면 그게 결국 미래의 길인 게 TSMC 같이 할 수 없죠.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가 절대로 뭐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삼성같이 할 수 없지. 없죠. 근데 그럼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는 다 망할 거냐? 그거 안 된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긍정적인 시각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 왜 고객사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 메모리를 왕창 사가는 회사들 중에 중국 빼고 항상 중국은 미국 말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치. 모든 고객이 없죠. 그 모든 설계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고객을 보면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지. 거기다 더 나가서 그거 설계하는 애들이 다 누구예요? 글쎄 말이야. 지도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다 주는 애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오고 자동화되면은 결국 이런 노동이나 이런 문제들은 빠르거나 늦거나의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천년만년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설계밖에 안 남아요. 글쎄. 근데 이번 기회에 진짜 삼성전자가 그런 능력을 좀 키우는 정말 돈이 있잖아. 돈이 없지가 않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아주 그냥 몰빵을 좀 해줬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10년, 20년을 갈 수 있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위치로 가졌으면 그리고 하는 바람이 있어. 더 큰 픽처에서는 퀀텀 컴퓨터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다 미국에서 하잖아요, 지금 주도하는 그치. 게. 그러니까 미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하나만 걸려라는 식이에요.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리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지만 조금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더 시스템 레벨로 올라가서 그런 거를 가이드해야 오래 해먹지. 그거를 계속 이렇게 그쵸. 정말 이런 사이클이 와서 정말 좋긴 한데 그거를 지금 결국은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메모리를 사가지만 실상을 이렇게 잘 보면은 여전히 설계 주도권과 너 이렇게 저렇게는 엔비디아 및 빅테크에 있습니다. 글쎄. 그거를 기술적으로는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조금이라도 우리 쪽으로 그치.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지렛대를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예, 예. 그 상세한 얘기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도 TSMC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기회에 좀 더 이런 파워를 좀 가져오고 근데 그런 파워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그 책임과 의무 없이 오는 권력은 없어요. 우리 때 그치. 많은 사람들이 권력만 보죠. 이 반도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우리도 설계에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게 오는 거지. 그냥 뭐 우리 잘났다고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오래 엄청 막 천년 만년 10년 20년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설계 능력을 좀 키워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